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과 희미한 종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남색으로 물들었지만 임유경 검사의 책상 위 스탠드는 홀로 섬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두꺼운 사건 파일, 표지에 변사사건 이진우라고 간결하게 적힌 서류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다. 경찰로부터 송치된 지 일주일. 이미 단순 자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운명처럼 보였던 사건이었다. 이진우, 45세, 거대 건설화학그룹 대산의 핵심 계열사인 대산케미칼의 재무이사. 일주일 전 새벽, 그의 검은색 제네시스 G 큐빔 차량이 한강으로 돌진했다. 차량은 다음 날 아침 인양되었고 운전석에서는 안전벨트를 맨 채 싸늘한 주검이 된 이진우가 발견되었다. 유서는 없었지만 그의 사무실 컴퓨터에서는 주식 투자 실패를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 파일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거액의 투자 손실, 대한민국 엘리트 직장인들의 비극적 종말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공식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깔끔했다.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듯 사건의 모든 조각들은 자살이라는 결론을 향해 빈틈없이 정렬되어 있었다. 그러나 임유경은 그 완벽함에서 오히려 미세한 불협화음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녀는 파일을 덮었다 펴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마치 오래된 레코드판의 잡음 속에서 숨겨진 멜로디를 찾아내려는 듯이 그녀의 손가락이 얇은 부검 보고서 위에서 멈췄다. 직접 쌓이는 익사, 혈중 알코올 농도는 검출되지 않았고 위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저녁 식사 잔여물만 나왔다.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부가소견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측 손목 안쪽, 직경 약 30cm의 오래된 피하 출혈 흔적. 사망 시점으로부터 최소 5, 7일 전 형성된 것으로 추정. 사인과 직접적 연관성 없음. 오래된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흔적이었다. 문에 부딪혔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 생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재무이사의 손목에 마치 누군가 강하게 움켜쥔 듯한 형태의 멍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이진우는 오른손잡이였다. 스스로 자신의 오른손목에 그런 멍을 남기기는 어려웠다. 유경은 눈을 감고 닷새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진우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던 한남동의 고급 빌라. 현관문을 열어준 여자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라기보다는 길고 지루했던 연극의 막이 내린 것에 안도하는 배우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눈물이 아닌 메마른 피로감만이 고여 있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 혹시 의심스러운 점은 없으신가요? 유경의 질문에 여자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늘 힘들었어요. 회사 일, 주식, 제가 뭘 알았겠어요. 늘 자기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는걸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모범 답안 같았다. 유경은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이진우와 아내, 그리고 교복을 입은 아들. 사진 속의 그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남편분께서 최근에 누군가와 다투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은 없었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유경은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글쎄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라 그때였다.
유경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남편분의 오른쪽 손목에 멍이 있었던 것을 아셨나요? 여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고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몸짓이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잊으려는 저항에 가까웠다. 멍기요, 잘 모르겠네요. 저희 각방 쓴 지 오래됐거든요. 그 대답을 끝으로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유경은 빌라를 나서면서 확신했다. 저 여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혹은 무언가를 모르는 척하고 있다. 슬픔이 아닌 공포, 혹은 해방감. 이진우의 죽음을 둘러싼 감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다시 현재. 유경은 부검 보고서와 면담 기록을 번갈아 보았다. 손목의 멍, 그리고 아내의 부자연스러운 반응. 두 개의 작은 점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단순한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느다란 실마리였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 부장검사가 얼굴을 내밀었다. 특수부를 총괄하는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언제나 잘 다려진 셔츠처럼 빈틈없는 사람이었다. 임 검사, 아직 퇴근 안 했나? 그 이진우 건은 어떻게 됐어? 슬슬 마무리하고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사건을 재촉하는 의도와 함께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미묘한 경고가 섞여 있었다. 대산,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거대 기업. 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건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사소한 의혹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유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 부장에게 다가갔다. 부장님, 이 사건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부검 보고서에 오래된 피하 출혈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멍 자국과 유가족의 진술이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단순 자살로 보기에는. 김 부장은 안경 너머로 서류를 힐끗 내려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흥미가 아닌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임 검사, 우리 부서에 미제 사건이 몇 개인 줄 알아.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고작 멍 자국 하나랑 느낌만 가지고 대산 같은 곳을 건드릴 셈이야. 그쪽 변호인단이 누구인지는 알고 하는 소린가. 하지만 변사자의 죽음에 의문점이 있다면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유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김 부장은 잠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는 임유경의 이런 점을 못마땅해 했다. 남자 검사들 특유의 허세나 정치적인 계산은 없었지만 한번 파고들기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만 하는 끈질김. 그것은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직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임무도 좋지만 현실도 봐야지. 이진우의 금융기록, 통신기록 전부 경찰에서 훑었어. 자살 동기는 차고 넘쳐. 우리가 여기서 뭘 더 찾아낼 수 있는데 타살의 증거라도 있나 없어. 그럼 이건 우리 일이 아니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일 오전까지 종결보고서 올려. 김 부장은 단호하게 말을 맺고는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시간 낭비. 그 말은 유경의 귓가에 차갑게 박혔다.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동료 검사들은 이미 모두 퇴근했고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유경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포기할 것인가? 부장의 말대로 이것은 그저 그녀의 과민한 직감일 뿐일까? 어쩌면 이진우는 정말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졌고 손목의 멍은 그저 우연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모든 정황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거대한 강처럼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는 저마다의 사연과 비밀을 품은 삶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진우 역시 저 불빛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의 빛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꺼져버렸다. 그의 죽음이 정말로 그 자신의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그의 빛을 꺼버린 것일까? 손목의 멍, 그것은 죽은 자가 남긴 마지막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너무나 희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지나쳐버릴 작은 속삭임. 그러나 이뮤경의 귀에는 그것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결심했다. 책상으로 돌아온 그녀는 종결 보고서 대신 깨끗한 A4 용지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맨 위에 검은색 펜으로 제목을 썼다. 변사자 이진우 사건 재검토 계획. 첫 번째 항목으로 사망 전 일주일간 행적 재구성이라고 적었다. 두 번째는 주변 인물 탐문 및 재조사, 특히 유가족 및 회사 동료. 세 번째는 통신기록 심층 분석, 발신자 불명 전화 추적. 김 부장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였다. 이것이 발각된다면 그녀의 입지는 분명 위태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펜을 놓을 수 없었다. 검사로서의 본능이, 아니,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그녀에게 멈추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창밖의 어둠은 더욱 짙어졌지만 이뮤경의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남자의 죽음. 그 차갑고 고요한 진실을 향한 그녀의 외로운 추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뮤경의 책상은 밤사이 벌어진 조용한 전쟁의 흔적들로 가득했다. 빈 종이컵 서너 개와 밤새 뒤적인 서류 뭉치들. 그리고 모니터 화면에는 이진우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배경화면처럼 떠 있었다. 그녀는 김 부장 검색에 어젯밤의 결심을 숨긴 채 다른 미제 사건 서류를 들고 가 형식적인 보고를 마쳤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의도를 노련한 부장검사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정식 수사팀을 꾸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에게는 믿을 만한 조력자가 필요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무렵, 유경은 검사실의 막내인 박민준 수사관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박 수사관은 이제 막 실무에 배치된 풋내기였지만 눈치가 빠르고 의욕이 넘쳤다. 무엇보다 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을 가진, 이 삭막한 검찰청에서는 보기 드문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박 수사관, 잠깐 앉아봐요. 유경의 부름에 박민준은 헐레벌떡 달려와 그녀의 책상 앞에 섰다. 네, 검사님 부르셨습니까? 이진우 이사 변사 사건. 경찰 기록은 읽어봤죠. 아, 네, 대산케미칼. 자살로 종결된 건 말씀이십니까?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유경은 말없이 자신이 밤새 정리한 메모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거기에는 우측 손목의 멍과 유가족의 비정상적 반응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적혀 있었다. 박민준의 눈이 동그래졌다. 이건 경찰 보고서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봤으니까. 나는 이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좀 더 들여다볼 생각이에요. 박 수사관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비공식적이라는 말에 박민준은 긴장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그의 눈은 호기심과 결의로 빛났다. 그는 이뮤경 검사를 존경했다. 그녀가 어떻게 윗선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약자들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해 왔는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검사님,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이진우 이사의 사망 전 2주간 통신기록 원본 데이터가 필요해요. 경찰이 넘긴 요약본 말고 모든 발신, 수신,
부재중 기록이 포함된 엑셀 파일로, 그리고 그의 개인 비서와 가장 친했던 동료 한 명의 연락처도. 알겠습니다. 통신사 압수수색 영장 없이 데이터를 받는 건 조금 절차가 까다롭겠지만 협조 요청 공문 형식으로 최대한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박민주는 믿음직스럽게 대답하고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갔다. 유경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외로운 싸움은 아니었다. 그날 오후 늦게 박민주는 보안 USB 하나를 들고 유경에게 돌아왔다. 그의 능력은 예상보다 뛰어났다. 구했습니다. 이진우 이사의 사망 전 한 달치 통화 목록 전체입니다. 그리고 개인 비서였던 김민지 씨의 연락처입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 우선 비서부터 접촉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요. 오늘 저녁에 약속 있나?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같이 야근 좀 해야겠네. 그날 밤 검사실에는 두 사람의 키보드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수천 개의 통화 기록이 담긴 엑셀 시트는 그 자체로 거대한 미로와 같았다. 업무상 통화, 가족과의 통화,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경찰의 결론대로 그의 통화 목록은 경무와 투자 실패에 시달리는 한 가장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몇 시간을 몰두하던 박민준이 먼저 앓는 소리를 냈다. 검사님,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이고 의심스러운 번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이 놓칠 만한 게 아닌데요. 유경은 대답 없이 마우스 휠을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번호나 통화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었다. 바로 시간이었다. 인간의 행동에는 무의식적인 패턴이 깃들어 있기 마련이다. 그녀는 그 패턴을 찾고 있었다. 박 수사관, 데이터를 필터링해봐요.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걸려온 전화만. 박민주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녀의 지시대로 필터를 적용했다. 그러자 수천 개의 목록 중 수십 개의 통화 기록만이 화면에 남았다. 대부분은 스팸 전화이거나 잘못 걸려온 전화인 듯 통화 시간이 0초에 가까웠다. 역시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 시간을 봐요. 유경의 낮은 목소리에 박민주는 다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표시된 통화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었다. 오전 9시, 오후 3시, 그리고 밤 9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루 3번. 거의 동일한 시간에 전화가 걸려왔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예외는 없었다. 통화 시간은 모두 1분 미만으로 극히 짧았다. 누군가가 이진우에게 매일 3번씩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보고했거나 혹은 지시를 내렸다는 뜻이었다. 세상에. 박민주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마치 군대 11 보고 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야. 유경이 중얼거렸다. 이건 감시야 혹은 통제.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손목의 멍, 아내의 공포, 그리고 이 기이한 3번의 통화. 이진우는 단순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철저히 통제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업무 스트레스란 실적 압박이 아니라 이 정체불명의 전화로부터 오는 심리적 압박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음 날, 유경은 이진우의 개인 비서였던 김민지 씨를 검찰청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유경은 처음부터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고인이 된 상사에 대해 물었다. 이진우 이사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제가 서류상으로만 배워서 김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유능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꼼꼼하셨죠.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해 두려는 성향이 강하셨습니다. 그렇게 완벽주의적인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니 주변 사람들의 충격이 컸겠네요. 네, 다들 믿지 못했어요. 특히 요즘 들어 부쩍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힘들어 보이셨다니요. 유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되물었다. 원래도 예민하셨지만 돌아가시기 몇 주 전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듯 초조해하셨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요. 바로 그때였다. 유경은 결정적인 단서를 던졌다. 혹시 이사님께서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유독 더 힘들어 하시거나 예민해지는 경우는 없었나요? 예를 들면 아침 9시나 오후 3시 같은 때요. 그 순간 김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걸 어떻게 이사님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서요. 유경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김민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사님은 매일 3번, 정확히 아침 9시, 오후 3시, 밤 9시에 어디선가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셨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는 전화였죠. 그 전화를 받기 직전에는 안절부절못하셨고 통화를 하고 나면 얼굴이 잿빛이 되어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마치 지옥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람처럼요. 무슨 내용의 통화였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항상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받으셨어요. 한 번은 제가 급한 결제 때문에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에 나오신 이사님의 눈이 완전히 풀려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이것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3번의 전화는 이진우를 옥죄는 족쇄였다. 그 전화의 발신자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대산그룹 내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날 밤 유경은 다시 박민준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 마주 앉았다. 화이트보드 중앙에는 이진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위로 3개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고 각각 쿠고니 논경, 시벤자, 큐고인전, 25일 인유래라고 쓰여 있었다. 그 화살표들은 모두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를 향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단순 자살로 종결할 수 없습니다. 박민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명백한 강요, 혹은 협박에 의한 사망일 수 있습니다. 정식 수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유경은 차분하게 그를 제지했다. 상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치밀한 자일 수 있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꼬리만 자르고 도망갈 거야. 증거가 너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벽에 걸린 대산그룹의 조직도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수많은 계열사와 임원들의 이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그 거미줄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대산케미칼 재무이사 이진우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부사장, 사장, 그리고 각 계열사의 대표들을 지나 마침내 가장 꼭대기에 닿았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대산그룹 총괄회장 박태준. 유경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아직은 희미한 직감일 뿐이었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이 모든 비극의 실타래는 바로 저 꼭대기에서부터 풀려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이진우를 옥죄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주인은
바로 저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녀의 수사는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겨눠야만 했다. 임유경은 박태준이라는 거대한 산의 정상을 올려다보았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조차 불가능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고, 어설프게 주변을 탐문하다가는 뱀을 건드려 풀만 무성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에게는 그의 맨 얼굴을, 그의 제국이 작동하는 방식을 직접 볼 기회가 필요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박민준 수사관이 대산그룹의 분기별 주주총회 공고를 들고 그녀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검사님, 이겁니다. 2주 뒤에 대산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 소액주주연대에서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의혹으로 공정위에 진정을 넣은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건이라 묻힐 뻔했는데 이걸 명분 삼아 저희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참관. 그것은 거대하고 굳게 닫힌 성문 앞에 나타난 작은 개구멍과도 같았다. 김 부장검사의 눈을 피하기 위해 유경은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 자신의 이름을 참관인 명단 가장 아래에 조용히 올렸다. 2주 뒤 유경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정장을 입고 대산그룹 본사 빌딩의 대강당에 앉아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 그리고 긴장된 표정의 임원들로 가득 찬 공간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팽팽했다.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무대 위빈 의장석을 응시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연문이 열리고 박태준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6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걸음거리는 힘이 넘쳤고, 잘 다려진 짙은 회색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사자처럼 어슬렁거리며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회의장 전체를 샅샅이 훑으며 각자의 가치와 충성심을 저울질하는 듯한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대산 가족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이상한 흡인력이 있어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집중시켰다. 그는 프롬프터를 보지 않고도 회사의 비전과 성과에 대해 막힘없이 이야기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처럼 보였다. 그러나 유경이 보고 있는 것은 그의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의 손짓 하나에 임원들의 표정이 어떻게 굳어지고 풀어지는지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연설 중간 불쑥 재무총괄 부사장을 지목했다. 윤 부사장, 지난 분기 우리 대산케미칼의 영업이익률이 예상치를 0.2% 하회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게. 갑작스러운 지목에 윤 부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듬거리며 유가 변동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논리적인 설명이었지만 박태준의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유가 공급망, 박태준은 부드럽게 되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변명이지. 나는 윤 부사장의 통찰을 듣고 싶은 거야. 혹시 우리 조직 내부에 안일함이 퍼지고 있는 건 아닌가? 혁신 대신 현상 유지만을 바라는 병든 세포가 자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말이야. 순간 강당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그것은 질책이 아니었다. 공개적인 모욕이자 다른 모든 임원들을 향한 경고였다. 너희도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다. 그의 말에
윤 부사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 그는 유능한 임원이 아니라 주인의 비위를 맞추지 못한 무능한 하인으로 전락해버렸다. 유경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것이 바로 박태준의 방식이었다. 공포를 이용한 지배. 잠시 후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번에는 신사업 개발팀에 젊은 상무를 일으켜 세웠다. 이 상무, 자네가 올린 동남아 시장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계획서. 내가 아주 인상 깊게 봤어.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자네의 열정과 패기가 우리 대산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아주 든든했어. 다들 우리 이 상무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상무의 얼굴은 감격으로 붉게 물들었다. 박태준은 방금 전 윤 부사장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바로 그 입으로 이번에는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다. 채찍과 당근. 하지만 그의 당근은 달콤함 속에 독을 품고 있었다. 이제 이 상무는 박태준의 충실한 개가 될 것이고 다른 임원들은 그처럼 되기 위해 혹은 윤 부사장처럼 되지 않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으며 충성을 경쟁할 것이다. 유경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관계 중독의 실체였다. 박태준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노는 게임에 중독된 것이었다.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그들끼리 경쟁시키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내버리는 과정 자체에서 희열을 느끼는 포식자 이진우. 그 역시 이 잔인한 게임의 플레이어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는 박태준의 신임을 얻었을 테고 그 대가로 매일 3번의 확인 전화를 통해 그의 영혼을 저당 잡혔을 것이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게임에서 실수를 저질렀거나 혹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을 때 그는 버려졌다. 어쩌면 손목의 멍은 그가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흔적일지도 모른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유경은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방금 한 마리의 괴물을 목격했다. 법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할 명백한 악. 그러나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가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가 검찰청으로 돌아왔을 때 예상했던 폭풍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방으로 그녀를 호출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임 검사, 오늘 대산 주주총회에 갔었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유경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공정위 진정권 관련해서 참관인 자격으로 다녀왔습니다. 참관임 검사. 나를 바보로 하나 김 부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방금 대산 법무팀장한테서 직접 전화가 왔어. 우리 부서검사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주주총회에 나타나 임원들을 탐문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저는 규정대로 참관만 했을 뿐입니다.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하필 대산이야. 내가 그 이진우 거는 손떼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나. 내 지시가 우습게 들렸나 보지. 김 부장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유경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그녀의 통제 불가능한 고집은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 요소라고 판단했다. 부장님, 저는 이진우의 죽음이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박태준 회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확신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다는 거야. 증거 있어. 녹취록이라도 있냔 말이야. 고작 느낌만 가지고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권의 그룹 회장을 잠재적 용의자로 지목하는 게 검사가 할 짓이야. 증거는 이제부터 찾을 겁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대답에 김 부장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한동안 유경을 노려보았다. 임 검사, 마지막으로 경고하지. 당장 그 사건에서 손떼 자네가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자료,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리고 이 시간부로 임 검사는 이진우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될 걸세. 이건 명령이야. 불복한다면. 감찰부의 회부에서 옷을 벗기는 수가 있어.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유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부장검사실을 나왔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박태준의 맨 얼굴을 본 이상, 그리고 김 부장의 노골적인 압박을 겪은 이상, 이제 돌아갈 다리는 없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을 넘어 거대한 권력의 심장부와 맞서는 싸움이 되었다. 공식적인 수사권은 박탈당했다. 이제부터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다. 유경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대산 본사 빌딩이 다른 마천루들을 압도하며 어둠 속에서 거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비웃는 괴물의 눈처럼 그녀는 그 불빛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당신의 가면을 벗겨주지.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임유경은 김 부장검사의 책상 위에 이진우 사건 파일을 올려놓았다. 파일은 겉보기에는 완벽했다. 그녀가 수집한 모든 공식적인 자료와 보고서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영혼과도 같은 핵심적인 메모들, 즉 3번의 미스터리한 통화에 대한 분석과 박태준 회장에 대한 그녀의 의심은 빠져 있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지도 조각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그리고 암호화된 개인 USB에 숨겨둔 채였다. 수고했네. 이제 이 건은 잊고 다른 사건에 집중하도록 해. 김 부장은 파일을 넘겨받으며 만족스러운 듯 말했지만 유경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았다. 유경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그의 방을 나왔다. 공식적으로. 그녀의 손은 묶였다. 그러나 그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그녀의 전쟁은 검찰청의 밝은 사무실에서 박민준 수사관의 비좁은 오피스텔로 무대를 옮겼다. 배달 음식 용기가 쌓여가고 창문은 두꺼운 암막 커튼으로 가려진 채 두 사람은 거대한 어둠의 제국에 맞설 작은 작전 기지를 꾸렸다. 오피스텔의 한쪽 벽면은 거대한 화이트보드가 차지했고 그 위에는 박태준이라는 이름이 폭풍의 눈처럼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진우 이사 한 사람만으로는 박태준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유경은 매직펜 뚜껑을 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분명 꼬리를 자를 겁니다. 이진우의 죽음을 개인적인 비리로 몰아가거나 다른 임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겠죠.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건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박태준의 사냥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전략은 명확했다. 하나의 점이 아닌 여러 개의 점을 이어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 박태준의 성장 신화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을 찾아내는 것. 그때부터 두 사람의 시간은 과거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난 15년간 대산그룹과 관련된 모든 사건 사고 기사, 공시자료, 소송 기록, 심지어는 오래된 증권가 정보지까지 샅샅이 뒤졌다. 밤과 낮의 경계가 무너지고 카페인과 긴장감만이 그들을 지탱했다. 처음에는 그저 망망대해에서 바늘을 찾는 것처럼 막막했다. 대산의 공식적인 역사는 성공과 성장으로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경은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대산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룬 병옥점들, 즉 중요한 M&A, 신사업 진출, 경쟁사 도태가 일어났던 시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재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유령 같은 패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점은 10년 전 데산이 바이오 산업에 막 진출했을 때였다. 당시 데산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한미바이오의 핵심 연구원이었던 차명석 박사가 북한산 등반 중 실족사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신약 개발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물이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지만 그의 사후 불과 3개월 만에 한미바이오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좌초되었고 데산은 헐값에 그 회사를 인수했다. 두 번째 점은 7년 전이었다. 대산건설의 독점적 하청업체였던 성진철강의 김철규 사장이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을 맸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 데산이 갑자기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하고 납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의 죽음 이후 성진철강은 파산했고 그 자리는 박태준 회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신생철강회사가 차지했다. 네 번째 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데산의 비자금을 폭로하려던 내부 감찰팀 직원의 뺑소니 사고, 데산과의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던 중소기업 대표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모든 죽음과 몰락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고와 불운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결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언제나 박태준의 데산 그룹이었다. 유경은 각각의 사건 파일을 화이트보드에 붙이고 그 모든 화살표가 중앙에 박태준을 향하도록 선을 그었다. 그러자 소름 끼치는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것은 기업 경영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범죄였다. 박태준은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사람들의 목숨과 인생을 건축 자재처럼 사용하고 버려온 것이었다. 검사님, 이건 정말... 화이트보드를 가득 메운 비극의 연대기 앞에서 박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분노와 무력감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하죠? 너무 오래된 사건들이고 증거도 없습니다. 증거는 있어. 유경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야. 그녀는 화이트보드 한쪽에 하루 평균 3번이라고 적었다. 박태준은 절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 그는 명령을 내릴 뿐이지 이메일도, 문자도,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이진우 이사처럼. 이 모든 희생자들 곁에는 그들의 죽음을 실행에 옮긴 행동대장들이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은 박태준과 보이지 않는 끈, 바로 그 3번의 통화로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유경의 가설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었다. 하루 3번의 통화는 단순한 감시 수단을 넘어 박태준이 자신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명령을 하달하는 핵심적인 프로토콜이었다. 그것은 그의 지배 방식이자 동시에 그 자신을 법의 심판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패였다. 충성스러운 수족들은 이 통화를 통해 명령을 받고 임무를 완수한 뒤에는 이진우처럼 버려지거나 혹은 또 다른 임무를 부여받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박태준의 전화는 신의 계시이자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며칠 밤을 더 사운 끝에 마침내 그들의 끈질긴 노력이 한 줄기 빛을 찾아냈다. 박민준이 5년 전 성진철강 파산 관련 민사소송 기록을 훑어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검사님, 찾았습니다. 그가 가리킨 모니터 화면에는 최경호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는 성진철강의 격리부장이었고 회사가 파산한 뒤 데산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는 소장에서 데산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외압과 비상식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물론 소송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었다. 최경호, 그는 이 게임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야. 유경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박태준의 방식을 직접 겪었을 거고 어쩌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다른 희생자들은 모두 죽거나 사라졌다. 그러나 최경호는 살아있었다. 비록 소송에서 패하고 세상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지만 그는 박태준의 제국에 처음으로 균열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랐다. 유경은 최경호의 마지막 주소지가 적힌 서류를 손에 쥐었다. 마침내 과거의 망령들 속에서 살아있는 증인을 찾아낸 것이었다. 이제 그녀의 수사는 어둠 속에서 기록을 파헤치는 단계를 넘어 위험한 현실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야만 했다. 최경호를 만나는 것, 그것은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 될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희망과 함께 그녀 자신을 집어삼킬지도 모를 끔찍한 위험이 함께 들어있을 터였다. 최경호, 5년 전 거대한 제국에 홀로 맞서 싸웠던 격리부장. 그는 이뮤경과 박민준에게 과거의 망령이 아닌 어둠을 밝혀줄 유일한 횃불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부터 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소송 기록에 남아있는 마지막 주소지는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문과 싸늘한 현실이었다. 이웃들은 최경호라는 이름을 희미하게 기억했지만 그가 4년 전쯤 이사 갔다고 했다. 소송에서 패하고 시리에 빠져 지내다 어느 날 밤 조용히 짐을 뺐다는 것이 그들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었다.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주민센터와 경찰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박민준이 굳은 얼굴로 유경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4년 전 작성된 변사사건 기록서였다. 최경호는 이사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원룸에서 가스 누출 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은 난방기구 노후로 인한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다. 또 하나의 사고였다. 박태준의 그림자가 닿았던 곳에서 어김없이 반복되는 죽음의 패턴.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오피스텔로 돌아온 박민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났다. 화이트보드에 붙어있던 최경호의 이름 위로 유경은 말없이 붉은색 펜으로 가입표를 그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횃불은 이미 오래전에 꺼져버린 뒤였다. 벽을 가득 메운 희생자들의 이름과 사진이 그들을 압도하는 것 같았다.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박태준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그들이 찾아내는 모든 것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다. 검사님, 우리가 계속할 수 있을까요?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대는 모든 걸 지울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유경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했다.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도 의심이라는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이 싸움은 정말 이길 수 있는 싸움일까? 더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내기 전에 여기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닐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노트북에서 띵 하는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그것은 그녀가 혹시 모를 제보를 위해 만들어두었던 익명의 이메일 계정이었다. 지난 몇 주간 스팸 메일만 들어오던 계정이었다. 유경은 무심코 메일함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화면의 한 줄에 고정되었다. 발신자는 헬리엇. 제목은 없었다.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메일을 클릭했다. 본문은 복잡한 암호문처럼 보이는 문자들의 나열과 암호해도 키가 적힌 짧은 문장 하나뿐이었다. 박민준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몇 분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해냈다. 화면에 나타난 문장은 짧고 강렬했다. 당신이 찾는 것을 안다. 박태주는 암적인 존재다. 내가 그것을 도려내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 헤리오스. 유경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둠을 밝히는 태양의 신, 이건 내부 제보자일까요? 아니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검사님, 박민준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말했다. 박 회장이 저희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우리를 속아내기 위해 던진 덫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다. 이성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이 메시지는 유경의 본능을 자극했다. 이것이 덫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 덫 안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아니, 우리는 응답한다. 유경은 결심했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답장을 써 내려갔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밝혀라. 그렇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른 뒤 다시 알림음이 울렸다. 해리옷의 답장은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 나는 박태준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다. 당신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리고 나의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 작은 시험을 제안한다. 내일 전고, 당신의 오피스텔 창가에 붉은색 제라늄 화분을 올려놓아라. 그것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당신의 신호다. 화분이라니, 이게 대체. 박민준은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유경의 눈이 빛났다. 저 창문은 밖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야. 망원경을 쓰거나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만 볼 수 있지. 우리 주변에 자신의 감시망이 있는지, 혹은 우리가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야. 다음날 전고, 유경은 말없이 붉은 제라늄 화분을 창가에 올려놓았다. 약속의 신호였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H. 헤리오스에게 메일을 보냈다. 이제 당신 차례다. 당신이 진짜 내부자라는 것을 증명해라. 작년 봄, 서초 프라임 타워 건설 프로젝트가 2달간 중단되었던 진짜 이유를 말해봐라. 언론에 보도된 자재 수급 문제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 그녀는 일부러 대산그룹의 극비 정보에 해당하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해리온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핵심 임원급일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답을 못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이것은 함정임이 명백해지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답장이 오는데 거의 하루가 걸렸다. 유경과 박민준은 초조하게 노트북 앞을 지켰다. 마침내 도착한 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설계도 유출 때문이었다. 경쟁사인 태영건설 측으로 핵심 설계도면이 넘어갔고, 박 회장은 내부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시켰다. 당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설계팀장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 처리되었지만 사실은 회장의 별장에서 신문 봤던 중 쇼크사했다. 이 사실은 박 회장과 그의 비서실장, 그리고 나, 단 3사람만이 알고 있다. 메일을 읽어 내려가는 박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히에리온는 진짜였다. 그는 괴물의 심장부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유경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메일을 보냈다. 믿겠다. 무엇을 원하나. 헤리오스의 마지막 답장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초대장이었다. 증거, 박태준의 모든 것을 담은 블랙박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각오가 되었다면. 내일 오후 3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 1층 C7번 물품 보관함으로 가라. 당신을 위한 첫 번째 선물이 있을 것이다. 메일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유경은 화면을 닫고 창밖을 보았다. 어제와 같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절망적인 암흑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도는 어둠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익명의 조력자. 해리옷. 그가 내민 손은 구원의 동아줄일까? 아니면 자신을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내릴 함정일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내일 오후 3시 그녀는 약속된 장소에 서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조력자와 함께. 괴물의 심장을 향한 위험한 도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데스산그룹 본사 100층. 박태준 회장의 집무실은 구름 위에 떠있는 성체와도 같아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박태준은 창가에 서서 막 비서가 가져온 최고급 코이바 시계불을 붙였다. 짙은 연기가 그의 얼굴 앞에서 부드럽게 흩어졌다. 그의 표정은 거대한 도시를 발 아래 둔 신처럼 평온했다. 그래서 그 좀도둑 고양이가 아직도 내 집 담벼락을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건가. 그의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안 실장이 허리를 숙였다. 그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박태준의 수족이자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임유경 검사 말씀이십니까? 안 실장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진우 건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뗀 것으로 보이나 비공식적인 조사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에는 5년 전 파산한 성진철강의 최경호 건까지 들여다본 흔적이 있습니다. 박태준은 흥미롭다는 듯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여자라. 여자 검사들은 둘 중 하나지. 독사처럼 집요하거나 유리처럼 깨지기 쉽거나. 이 임유경이라는 여자는 어느 쪽인 것 같나.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만 보통 내기는 아닌 듯합니다. 하찮은 쥐새끼 한 마리가 헛간을 뒤지고 다니는 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네. 박태준은 여전히 오만했다. 그는 수십 년간 자신에게 도전했던 수많은 검사와 정치인, 언론인들을 굴복시켜왔다. 그에게 임유경은 그저 잠시 귀찮게 구는 성가신 존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성가신 것을 내버려두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는 쥐를 잡을 때 쥐덫을 놓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쥐가 가장 좋아하는 치즈를 덫 위에 올려놓고 놈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목이 부러지는 광경을 즐기는 쪽이었다. 그리고 내부에도 쥐가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실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저희가 흘린 역정보에 임 검사 측이 반응했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정보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박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부의 쥐, 그것은 그의 오만함을 건드리는 유일한 것이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해에 있는 제국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래, 그렇다면 잘 됐군.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쥐 2마리를 한 번에 잡을 좋은 기회야. 안 실장. 아주 먹음직스러운 치즈를 하나 준비하게. 그 내부의 쥐새끼가 물어서 임유경에게 가져다 줄.
아주 달콤한 독이 든 치즈를 말이야. 그는 임유경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내부의 배신자인 헬리오트를 수면 위로 끌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집요함을 역이용해 그녀의 손으로 배신자를 잡게 만들려는 계략이었다. 오만한 포식자의 잔인한 유희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3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은 인파로 북적였다. 임유경은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보는 척하며 지하 1층 물품 보관함 주변을 예의주시했다. 박민준 수사관이 평범한 여행객처럼 백팩을 메고 보관함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약속된 C-100번 보관함. 박민준이 능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자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는 낡은 소설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는 책을 꺼내 자연스럽게 백팩에 넣고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두 사람은 오피스텔로 돌아온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박민준이 소설책에 두꺼운 표지를 칼로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그 안에서 검은색 USB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을까요? 박민준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함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절대 검찰 내부망에 연결하지 마. 유경은 미리 준비해둔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하이리옷가 미리 알려준 암호를 입력하자 몇 개의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중 하나의 파일명은 윤 부사장 비자금 내역이었다. 주주총회에서 박태준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재무총괄 부사장이었다. 파일을 열자 빼곡한 숫자들이 적힌 회계장부가 나타났다.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조성된 거액의 비자금. 그리고 유경은 숨을 멈췄다. 장부의 마지막 부분. 이진우 이사가 사망하기 사흘 전 문제 해결비라는 명목으로 그의 비밀 계좌에 5억 원이 송금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거래를 최종 승인한 것은 윤 부사장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찾던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었다. 박태준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의 최측근인 윤 부사장이 이진우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완벽한 증거였다. 이것만 있으면 윤 부사장을 긴급 체포하고 그의 입을 통해 박태준을 겨눌 수 있었다. 해냈습니다. 검사님, 우리가 해냈어요. 박민준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다. 유경 역시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던 길고 긴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해리오가 보내온 정보는 완벽했다. 계좌번호, 거래시각, 자금의 출처까지 모든 것이 실제 은행 기록과 대조해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세한 위화감이 고개를 들었다. 내용이 완벽하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한 사람. 윤 부사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태준처럼 치밀한 자가 과연 이렇게 쉽게 잡힐 꼬리를 남겼을까? 검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녀의 침묵에 박민준이 물었다. 아니야. 너무 흥분했나 봐. 유경은 스스로의 의심을 떨쳐냈다. 어쩌면 이것이 진실일 수도 있었다. 오만한 자들은 종종 자신의 발밑에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파놓기도 하는 법이니까. 윤 부사장은 박태준의 충실한 개였지만 주주총회에서 당한 모욕감에 앙심을 품고 배신을 준비했을 수도 있다. 혹은 박태준이 그를 버리는 카드로 쓰기 위해 일부러 흘린 정보일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대산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임이 분명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었다. 이 증거를 가지고 검찰로 돌아가야 했다. 김 부장검사를 설득하고
정식 수사팀을 꾸려 윤 부사장을 체포해야만 했다. 박 수사관, 이 USB에 있는 모든 자료를 백업하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나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부장님께 올릴 보고서를 작성하겠어. 알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저 괴물을 잡을 수 있겠군요. 박민준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유경도 그의 희망에 감염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의 피로도 잊은 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윤 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이를 근거로 한 긴급 체포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박태준이 정교하게 설계한 덫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손에 쥔 결정적 증거는 진실을 밝혀줄 열쇠가 아니라 그녀의 경력과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설치된 교활한 폭탄이었다. 그 폭탄의 뇌관은 그녀가 이 보고서를 들고 김 부장검사의 방문을 두드리는 순간 작동할 예정이었다. 오만한 포식자는 자신의 먹잇감이 덫에 걸려드는 순간을 즐기기 위해 성차의 가장 높은 곳에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뮤경은 밤새 작성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검토하고 있었다. 모든 논리는 명확했고 증거는 빈틈없어 보였다. 당장이라도 이 서류를 들고 김 부장검사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의 편협함을 꾸짖고 싶었다. 박민준 수사관은 옆에서 초조하게 그녀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이제 막 정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프린트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숙련된 사냥꾼의 본능 같은 것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너무 쉽다. 너무 완벽하다. 박태준 같은 교활한 늙은 늑대가 자신의 목을 겨눌 칼을 이렇게 친절하게 건네줄 리가 없었다. 검사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박 수사관, USB 페일. 다시 한번 열어봐요. 유경은 보고서에서 눈을 떼고 다시 노트북 화면에 집중했다. 그녀는 회계 장부의 숫자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파일 그 자체, 즉 파일의 속성을 보고 있었다. 생성 날짜, 수정 날짜, 그리고 디지털 서명. 가야스다. 그녀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박민준이 놀라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유경의 손가락은 파일의 메타데이터 창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 파일 위에 최종 수정 날짜를 봐. 이진우 이사가 사망한 지 이틀 뒤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부를 수정할 수 있지? 네, 그게 무슨 조작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순한 조작이 아니야. 이건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증거야. 유경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리고 여기 파일을 생성한 컴퓨터에 IP 주소 기록이 일부 남아있어. 대산그룹 내부 서버를 쓰고 있는데 일반적인 재무팀 서버가 아니야.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회장 비서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서버 중 하나야.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으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었다. 이것은 셰리오가 보낸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박태준이 해리온을 통해 그들에게 던진 미끼였다. 그는 그녀가 이 가짜 증거를 물고 공식적인 수사를 개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이 증거를 가지고 윤 부사장을 체포하는 순간 대산의 변호인단은 이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터뜨릴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증거를 조작한 무능하고 성급한 검사로 낙인 찍힐 테고 이진우 사건은 영원히 묻히게 될 터였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경력을 끝장내고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한
박태준의 교활한 함정이었다. 젠장. 박민주는 책상을 내리쳤다. 그 영감탱이가 우릴 갖고 논 거였어.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이뮤경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징하게 빛나고 있었다. 분노나 좌절 대신 그녀의 머릿속은 상대의 수를 읽고 역습을 준비하는 체스 마스터처럼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아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를 갖고 놀 차례야. 유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박태준은 우리가 이 미끼를 물었다고 확신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가 가장 방심한 순간 그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거야. 그녀의 역습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녀는 박민준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민준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듣다가 이내 전율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음 날 아침 이뮤경은 일부러 피곤하고 흥분된 기색을 꾸민 채 문제의 보고서를 들고 김 부장검사실로 향했다. 부장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박태준의 함정인 줄 알면서도 그가 짜놓은 각본대로 완벽하게 연기했다. 김 부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USB에 담긴 완벽한 증거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그는 마지못해 윤 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허락했다. 소식은 검찰 내부의 정보원을 통해 즉시 박태준의 귀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안 실장의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어리석은 암컷 사슴이 결국 덫으로 걸어 들어왔군. 언론에는 미리 연락해뒀겠지.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에 대한 비판 기사를 준비하라고 말이야. 네. 회장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틀 뒤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뮤경이 이끄는 특수부 수사관들이 대산 본사 빌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윤 부사장의 사무실로 향했다. 윤 부사장은 예상했다는 듯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격렬하게 저항했다. 모든 것이 박태준이 연출한 한 편의 연극이었다. 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이 광경을 감상하며 최고급 위스키를 음미하고 있었다. 이제 잠시 후면 저 당돌한 여검사가 빈손으로 물러나 망신을 당하고 자신의 제국은 더욱 견고해질 터였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윤 부사장실로 향했던 이뮤경의 수사팀은 사실 아팀, 즉 미끼였다. 그들이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모든 시선을 끄는 동안 박민준이 이끄는 진짜 B팀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산 본사 지하 3층에 위치한 통합 데이터 서버실로 향하는 영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영장의 명분은 증거 조작 및 사법방해 혐의였다. 박태준은 윤 부사장의 사무실에만 신경 썼을 뿐 자신의 심장부인 서버실이 공격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B팀은 서버 관리자들의 저항을 뚫고 서버실로 진입했다. 박민준은 IT 전문가들과 함께 유경이 미리 파악해둔 회장 비서실 관리 서버에 직접 접근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찾아냈다. 찾았습니다. 한 수사관이 외쳤다. 그의 모니터에는 유경에게 전달되었던 가짜 회계 장부 파일에 원본과 수정 기록 로그가 고스란히 떠 있었다. 거기에는 이진우 사망 이틀 뒤 회장 비서실 소속 IP 박모 과장의 이름으로 이 파일이 생성되고 조작되었다는 빼도 박도 못할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었다. 박태준이 자신의 덫을 만들기 위해 남겨놓은 흔적이 이제는 그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바로 그 시각
박태준의 집무실. 그는 여유롭게 위스키 잔을 내려놓으며 안 실장에게 물었다. 이제 슬슬 쇼가 끝날 시간인가? 네. 회장님, 이뮤경 검사가 곧 빈손으로 철수할 그때였다.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법무팀장이 핏기 없는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호해.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검찰 B팀이 지하 서버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 혐의 영장을 가지고. 쨍그랑. 박태준의 손에서 위스키 잔이 떨어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오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당혹감과 믿을 수 없다는 충격, 그리고 아주 희미한 형태의 두려움이었다. 그는 속았다. 자신이 설치한 덫에 걸린 것은 사슴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뮤경은 그가 생각했던 어리석은 암사슴이 아니었다. 그녀는 덫의 냄새를 맡고 그것을 역이용해 사냥꾼의 등 뒤에서 숨통을 끊으려는 차갑고 지독한 암컷 늑대였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바로 그 순간 완벽하게 뒤바뀌고 있었다. 이뮤경의 방역은 데산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지진을 일으켰다. 언론은 검찰, 데산그룹의 조직적 증거 조작 및 사법방해 혐의 포착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고 박태준 회장의 이름이 처음으로 용의선상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검찰청 내부의 기류도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다. 김 부장검사는 이뮤경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질책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감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하마터면 거대한 함정에 빠져 검찰 조직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임 검사, 내가 틀렸네.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자네의 직관과 능력을 과소평가했어. 미안하네. 그것은 자존심 강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였다. 이제부터 이 사건은 우리 특수부의 최우선 순위 사건일세. 자네에게 전적인 권한을 위임하지. 필요한 인력과 자원은 얼마든지 요청하게. 가서 저 괴물을 잡아넣어. 마침내 이뮤경은 어둠 속에서 나와 검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곧바로 특별수사팀의 본부로 바뀌었고 최고의 수사관들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서버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박태준의 목을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는 것이었다. 한편 구름 위의 성체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다. 박태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통제불능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배신자를 찾아내기 위해 피해 숙청을 시작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관계 맺기는 이제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어 자신의 제국을 좀먹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최측근들을 긴급 소집했다. 함정의 미끼로 쓰였던 윤 부사장, 그림자 같은 안 실장, 그리고 법무팀장까지.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우리 중에 쥐새끼가 있어. 박태준의 첫마디였다. 그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차 앉아있는 모두를 한 명씩 꿰뚫을 듯이 훑었다. 내가 던진 미끼에 대한 정보를 이뮤경에게 흘린 놈. 그리고 아마 그 전부터 내 뒤통수를 치고 있던 놈이겠지. 지금 자수한다면 시체는 온전히 거두어주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침묵 속에서 서로를 향한 불신이 안개처럼 퍼져나갔다. 박태준은 윤 부사장을 노려보았다. 특히 윤 부사장, 자네는 이번 일의 중심에 있었어. 검찰에 무언가 흘린 게 아닌가. 호해. 회장님, 저는 절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닥쳐. 박태준의 고함에 회의실이 울렸다.
그의 편집증은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았다. 충성은 의심받았고 침묵은 배신으로 간주되었다. 그의 관계 중독은 이제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그 형태를 바꾸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대산그룹의 임원들은 공포에 떨었다. 박태준의 하루 3번의 전화는 이제 안부를 묻는 통제가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고 밀고 하라는 지옥의 명령이 되었다. 김 전무의 최근 동향을 보고해. 이 상무가 누구와 따로 만나는지 알아봐. 서로가 서로의 감시자가 되었고 조직은 내부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충성스러웠던 부하들은 이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박태준이라는 태양은 이제 따스한 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폭군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다음 숙청의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임유경은 이 균열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태준의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심리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박태준과 결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 정치인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대신 그 정치인만이 알 수 있는 대산의 로비 내역 일부를 언론에 익명으로 흘렸다. 박태준은 당연히 그 정치인이 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하게 될 터였다. 그의 굳건했던 전개 라인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동시에 수사팀은 박태준의 숙청 작업으로 위기에 몰린 임원들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박민준 수사관이 이번 함정의 희생양이었던 윤 부사장에게 은밀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부사장님, 박 회장은 당신을 버리는 카드로 썼습니다. 다음에는 당신을 완전히 제거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 부사장은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그는 평생을 박태준에게 충성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공개적인 모욕과 배신자라는 누명뿐이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진우처럼 혹은 그 이전에 수많은 희생자들처럼 버려질 것이 뻔했다. 그의 흔들리던 충성심에 생존 본능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며칠 뒤 윤 부사장은 변호사를 통해 임유경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박태준의 범죄를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과 형량 협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첫 번째 도미노가 마침내 쓰러진 것이다. 한편 이 모든 혼란을 숨죽여 지켜보던 H.L. 리온으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의 방역은 상상 이상이었다. 박태준은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 그는 나를 찾기 위해 모두를 파괴할 기세다. 더 늦기 전에 그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윤 부사장은 시작일 뿐. 진짜 블랙박스는 다른 곳에 있다. 박 회장의 개인 비서실장. 안 실장, 그가 바로 박태준의 모든 명령을 기록하고 실행하는 자다. 그를 무너뜨려라. 해리온는 박태준의 관계가 자신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윤 부사장의 자백은 수사에 급물살을 가져왔다. 그는 하루 3번의 통화의 실체에 대해 증언했다. 그것이 박태준의 명령 하달 방식이었으며 자신 역시 그 전화를 통해 이진우를 압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그는 안 실장이 박태준의 모든 비밀스러운 지시를 관리하는 금고지기 역할을 한다고 증언하며 해리오스의 정보를 뒷받침했다. 이제 수사팀의 칼끝은 명확한 표적, 안 실장을 향하게 되었다. 박태준의 제국은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그의 네트워크는 이제 서로를 물어뜯는 뱀들의 구덩이로 변해버렸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사람을 지배하는 능력은 이제 그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약점이 되어 돌아왔다. 관계에 중독되었던 그는 이제 자신이 만든 관계의 파편에 찔려 과다출혈로 쓰러져 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성체 꼭대기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성벽은 아래에서부터 부서지고 있었다. 안 실장은 박태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견고한 방패였다. 그를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결코 박태준의 심장에 닿을 수 없었다. 이뮤경의 특별수사팀은 윤 부사장의 증언을 토대로 안 실장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재산, 통화 내역, 과거 행적까지, 그리고 마침내 그의 완벽한 방패에 난 작은 균열을 찾아냈다. 그는 박태준의 지시로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일부를 자신의 가족 명의로 해외에 빼돌리고 있었다. 주인 몰래 곡간을 훔쳐먹고 있던 셈이었다. 이뮤경은 그를 소환했다. 취조실에 마주 앉은 안 실장은 마지막까지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저는 회장님의 지시에 따랐을 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회장님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박태준에게 떠넘기며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유경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무너뜨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신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숨겨둔 300만 달러도 박태준 회장의 지시였습니까? 안 실장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박태준조차 모르는 자신의 비밀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은 박 회장의 충신인 척했지만 결국 당신도 그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박태준은 당신 같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 당신이 여기서 입을 다물고 감옥에 가면 그는 당신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신이 빼돌린 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우리와 협조한다면 당신의 죄는 횡령으로 끝나. 가족도 지킬 수 있지. 선택은 당신 몫이야. 이뮤경의 말은 그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는 박태준의 잔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충성을 다해도 버려질 수 있는데 배신을 한 자신은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불보듯 뻔했다. 그는 결국 무너졌다. 드리겠습니다. 안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의 모든 것이 담긴 판도라는 그가 지난 20년간 비밀리에 기록해온 박태준의 비망록이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박태준이 내린 모든 불법적인 지시, 정관계 로비 내역, 그리고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을 처리한 방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괴물의 범죄의 연대기이자 제국의 설계도였다. 안 실장은 또한 해리옷의 정체에 대해서도 짐작 가는 바를 털어놓았다. 해리옷는 아마도 몇 년 전 박태준에게 숙청당한 뒤 한직으로 밀려나 있던 전략기획실의 고 상무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태준의 신임을 받았었지만 그의 비인간적인 방식에 환멸을 느끼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다. 이뮤경은 마침내 박태준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체포영장이었다. 다음 날 오후, 박태준은 여느 때처럼 자신의 집무실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최근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여전히 오만했다. 그는 이 모든 소동이 곧 잠잠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바로 그때 집무실의 문이 열리고 이뮤경이 수사관들과 함께 들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무슨 짓들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박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뮤경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차갑게 말했다. 박태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증거 조작, 살인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그녀가 미란다 원칙을 읊는 동안 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조차도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믿는 듯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임 검사, 아주 재미있는 쇼를 하는군.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될 거야. 아주 뼈저리게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의 오만함은 무너지지 않았다. 취조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맞은편의 임유경을 경멸적인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하찮은 서류 뭉치들로 날 여기까지 끌고 온 건가? 내 변호인단이 도착하면 임 검사는 바로 검사복 벗을 준비해야 할 거야. 임유경은 그의 협박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 실장에게서 넘겨받은 판도라의 복사본을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10년 전 차명석 박사 실족사, 7년 전 김철규 사장 자살, 그리고 1년 전 이진우 이사 익사. 이 모든 죽음의 현장에는 당신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태준 씨, 그녀는 비망록의 내용을 하나씩 읊으며 그의 범죄를 나열했다. 하지만 박태준은 코웃음 쳤다. 소설을 쓰는군. 증거도 없는 상상일 뿐이야.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유경은 녹음기 하나를 틀었다. 안 실장이 비밀리에 녹음해 두었던. 박태준이 차갑게 차명석이 산을 너무 좋아하는 게 탈이야. 영원히 산에서 쉬게 해줘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취조실에 울려 퍼졌다. 박태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었다. 유경은 증거를 나열하는 것을 멈췄다. 그녀는 이제 법의 칼이 아닌 심리의 메스를 꺼내 들었다. 당신은 대단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박태준 씨, 당신은 그저 중독자일 뿐이에요. 뭐라고 관계 중독. 당신은 사람을 지배하고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그들을 망가뜨리는 과정에서 쾌락을 느끼는 중독자입니다. 당신에게 회사는 사업장이 아니라 당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대한 게임판이었을 뿐이죠. 그녀의 분석에 박태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신의 그 유명한 하루 3번의 통화는 경영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신의 중독 행위를 위한 의식이었죠. 매일 3번씩. 당신은 당신의 피조물들이 여전히 당신의 통제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그 전화는 당신의 마약이었던 겁니다. 히어소리 집어치워. 이진우 씨도 그 마약의 희생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철저히 통제했고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당신의 게임에 더 이상 필요 없어지자 당신은 그를 버렸습니다. 마치 달아빠진 장난감처럼. 당신은 회사를 키운 게 아니에요. 당신의 중독을 키웠을 뿐이지. 그리고 모든 중독자들이 그렇듯 당신은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마저 파멸시키고 있는 겁니다. 임유경은 그의 범죄가 아닌 그의 영혼을 해부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추악한 본질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었다. 박태준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다. 유경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당신이 가장 믿었던 방패, 안 실장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겼습니다. 당신의 제국은 당신의 손에 무너진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그 관계 때문에. 그 순간 박태준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병적인 집착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진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충성의 관계가 사실은 모래성이었다는 깨달음.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발가벗겨진 채 자신의 추악한 욕망의 잔해 위에 홀로 서 있는 초라한 중독자일 뿐이었다.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지탱해온 오만이라는 뼈대가 부서져 내린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한 시대의 괴물이 마침내 작은 체구의 여검사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박태준의 몰락은 단순한 한 기업가의 추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었다. 언론은 연일 박태준 게이트를 대서특필했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제국이 얼마나 많은 검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 드러났다. 정관계, 언론, 심지어 법조계까지 그의 검은 돈과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몇 달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박태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경제 대통령은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그의 충신이었던 안 실장과 윤 부사장은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감형을 받았고 그 외의 공범자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 마침내 해체되는 순간이었다. 대산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박태준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건강한 피를 수혈하려는 노력 끝에 회사는 천천히 정상 궤도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임원들은 아침 9시, 오후 3시, 밤 9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태풍이 지나간 뒤 임유경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언론의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스포트라이트는 그녀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 승리는 그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쓰러져간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의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녀는 박민준 수사관과 함께 작은 추모공원을 찾았다. 이진우, 최경호, 그리고 그녀가 수사를 통해 밝혀낸 다른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작은 위패가 그곳에 안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말없이 그들의 넋을 기렸다. 얼마 후 그녀는 이진우의 아내가 사는 한남동 빌라를 다시 찾아갔다. 처음 만났을 때 공포와 불안에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유경을 맞았다. 검사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실된 눈물이 고여 있었다. 덕분에 이제야 남편을 제대로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그 전화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였는데 유경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다. 검찰청으로 돌아온 유경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동료들의 달라진 시선이었다. 한때 그녀를 별난 여자 검사라며 수군대던 이들은 이제 존경과 경외가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의 승진을 축하하는 꽃다발들이 놓여 있었다. 김 부장검사는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대검찰청에 신설되는 반부패 특별수사본부의 팀장 자리를 제안했다. 대한민국 검찰 최고의 엘리트 자리였다. 임 검사, 자네는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더 큰 자리에서 더 큰 악을 상대해야지. 이건 내 제안이 아니라 총장님의 뜻이네. 모두가 탐낼 만한 자리였다. 하지만 유경은 잠시 창밖을 바라본 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부장님, 하지만 제 자리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아직 이 책상 위에 주인을 기다리는 사건 파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제게 주어진 사건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뿐입니다. 김 부장은 잠시 할 말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인내 깊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이해했다. 임유경은 권력이나 명예를 좇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진정한 의미의 검사였다. 그날 밤 유경은 다시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마치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그날 밤처럼 창밖의 서울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에산 그룹의 거대한 빌딩도 그 불빛 중 하나로 조용히 서 있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괴물의 눈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도시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때 박민준 수사관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풋내기 막내가 아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한 뼘 더 성장했고 유경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었다. 검사님, 또 야근이십니까? 새로운 사건 파일이 재미있어서. 유경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서류 뭉치를 가리켰다. 평범한 금융사기 사건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소용돌이는 끝났다. 그리고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다. 가끔 박태준 회장이 생각나십니까? 박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유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가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간을 괴물로 만드는지를 생각해. 그리고 우리의 일이, 그 괴물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지.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단단했다. 한 건의 사건은 끝났지만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 도시의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박태준이, 또 다른 탐욕이 자라나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끈질기게 그 어둠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루 평균 3번, 한 시대를 풍미했던 괴물의 기이한 의식은 이제 전설처럼 남았다. 그것은 권력이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키는지에 대한 씁쓸한 경고이자 그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웠던 한 평범한 검사의 신념에 대한 증표가 되었다.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